그 보니까 하루 일과가 이렇게 적혀야지. 6시 반 기상이더라고요. 6시 반에 기상해서 9시에 취침이라서 의외로 오래 자요. 아니, 나 아까 보고서 잠 많은 사람들은 참 안 잘 수도 있나요? 그 시간에? 안 자고 뭐 딴 일 하면 자는 시간에는 말 안 하고 또 자야 되고요. 일과 중에는 이제 앉아서 벽에 기대서도 안 되고 9시에 취침할 수 있으면 기다렸다가 이제 눕는 거죠. 소등 안 합니다. 소등 안 해요. 밤새도록 소등 안 합니다. 깜깜하지 않다라는 예, 예, 거군요. 그럼. 방이. 항상 교도관의 시선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래 말을 하면 안 된다. 원래 말을 웬만하면 아, 원래가. 말씀원 변에 개가 2마리 있는 거예요. 개구변에 개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개가 말을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딱 가둬놓는 거죠. 딱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놔두면은 범죄만 배우고. 그렇죠. 예, 그거 안 된다. 와서 하루 종일 혼자만 지내게 하는 거예요. 혼자만 지내면 말 못하죠, 당연히. 낮에는 말도 하고 좀 작업도 하게 하고 밤에만 좀 말을 안 하고 잠을 자게 하자. 뭐 이런 컨셉으로 바뀌어 온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징벌을 또 주고 독방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독방 같은 데 가고. 뭐 좀 더 견디기 힘든 곳에 보낸다던가. 예. 그 독방에 간다는 거는 예전에는 되게 훨씬 무서운 거였는데 왜냐하면 운동 시간이 없거든요. 하루 종일 갇혀 있는. 10일 뭐 19일 막 이렇게 19일까지 갇혀 있으면은 개인 영식음으로 간식도 먹는데 그거 다 일절 안 되고 거기만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운동도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인권 제한적이다 해서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징벌을 받아도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가혹하진 않아. 가혹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관리하는 교도관들은 조금 이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한. 전에는 이제 독방에 보낸다 그러면은 제주자들이 되게 겁을 냈는데 교도관 3명이 수용실을 수색하려는 순간 유영철이 갑자기 한 명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유영철은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건들지 말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난동을 이어갔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유영철은 3년 전에도 소지품 검사를 하는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내가 사이코인 걸 모르냐는 등 소동을 부려 무리를 빚었습니다. 2004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뒤에서 둔기로 때려가지고.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 김동민 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급하다 보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3일 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진짜로 그 재소자한테 당하는 교도관들이 너무 많다고, 몸을 뒤집어 쓰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좀 불편한 이웃들을 만나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내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공격성이 언제 발휘될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상대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야. 어렵네요. 예. 교도소 얘기는 참. 근데 교도소의 구조가 굉장히 다른 건물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과학적인 구조라고들 하던데.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있는 노스 브랜치라는 교도소가 있어요. Just over 200 kilometers from Washington, D.C., behind a ring of lethal razor wire stands one of the most secure prisons in the world. 거기는 일단 그 초강력 콘크리트라 그래서 안에 촘촘하게 만들어진 철망,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씌워가지고 대포를 쏴도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구조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똑같은 구조로 쌓아가지고 안에서는 절대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대요. 안에서는. Its cells are made from extremely tough concrete. They're cemented into a cell block controlled by CCTV. All the cell blocks are identical to confuse prisoners. 그다음에 안에는 물론 이제 CCTV가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 공간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24시간 간수가 보고 있고요. 탈출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나올 수도 없지만 나올 수만 있다면 나오자마자 이제 밖에는 탑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서치라이트가 도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초단파 센서로 쫙 이제 그물망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나가는 순간 바로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담은 높이가 5m짜리 담이라서 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걸 넘으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원래는 보통 담 꼭대기에만 철조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바닥부터 이 벽 전체가 다 철조망이 쫙 둘러싸여 있고, 그 철조망도 초장력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딱 끊기지도 않는데 이걸 끊는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팡 풀리면서 어딘가 이제 박히는 거죠. It's exceptionally difficult to get through.
Immediately you feel like the tension in the wires is stopping you getting anywhere. And what... Now, a well-tooled up prisoner may have some kind of wire cutters. Ooh, ah! Right, that's got my arm now. I don't want to go any further. 이제 7개의 이게 방어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현재 1,400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는데 900명 이상이 살인범들이고요. 지금까지 한 명도 물론 탈옥한 사람이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믿어지는 굉장히 완벽한 교도소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유지비 한 4천만 원이 된대요. 한 명한테 4천만 원씩 들어가요? 대략 예, 그만큼이 들어간대요. 격리 비용이네요. 거의 완전 격리시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재소자들이 노역을 하잖아요. 그 노역 중에 또 인기가 있는 게 있고 인기가 좀 없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노역을 하면 8시부터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해서 어딘가 가잖아요. 가면은 그 또 얘기도 조금 더 하게 되고 뭐 몸을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방에 있으면 답답하고 햇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밖에 없는 거죠. 노역 근데 하고 싶다고 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수나 평가가 이게 다 있어가지고 그 좋은 순서로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이제 목공입니다. 목공이 되려면 굉장히 좀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되고요. 네. 그 기술을 또 돼요.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연장도 다르고 이러는 곳이라 되게 보안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날카로운 뭐 톱이나 그렇죠. 믿을 수 이런 있는 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안으로 갖고 들어가면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창원 탈옥 사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마 1997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네, 그 작업장에서 그 쇠톱을 어떻게 밖으로 빼냈냐면은 신발 밑창에다가 밑창에다가 밑창은 안 보니까 금속 탐지기에도 거의 안 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그걸 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창호는 부산 교도소 내부를 면밀히 관찰한 후 화장실 환풍구를 통한 탈주 경로를 정하고 바로 장기적이고도 치밀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쇠창살을 자를 물건을 찾던 신창호는 탈주 석 달 전 교도소 내 영선 창고에서 쇠톱 2개를 확보합니다. 신창호는 이 쇠톱을 운동화 밑창 속에 숨겨 감방 안으로 갖고 들어와 이어 좁은 화장실 환풍구를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 몸무게를 줄이는 데 착수합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3개월에 걸쳐 80kg의 체중을 60 내지 65kg으로 줄이는 한편 직경 1.8cm인 쇠창살 2개의 양쪽 끝을 손으로 치면은 바로 떨어져 나갈 정도로 자르는 데에는 20일가량 걸렸고 모든 준비를 끝낸 신창호는 97년 1월 20일 탈주를 감행합니다. 그때 신창호는 약간 좀 영웅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되게 범죄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때 약간 화제의 인물. 그가 검거될 당시 입었던 알록달록한 쫄티는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잘못된 소문까지 돌면서 주목을 받더니 그해 여름 쫄티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의 도주가 장기화되면서 신창원을 소재로 한 만화가 등장했고 한 청소년이 이른바 신창원 탈옥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옥을 시도하지만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뚱뚱합니다. 주로 부유층을 털되 사람은 해치지 않고 턴 돈의 일부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의죠. 그러나 이런 신화는 고향 친구의 말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한번 나갔다 오면 돈이 생기는데 그걸 한 달 일해가지고 돈을 벌려니까 그게 이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도둑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탈옥은 약간 영화에서나 보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3년이나 도망 다녔잖아요. 도주죄는 징역이 되게 그 법정형이 지금 낮아요. 그냥 도주한 거는? 네, 도주죄는 그래요? 되게 낮아요. 그 신창원이 그렇게 큰 중형을 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도주에서 저지른 범죄가 좀 네, 심했군요. 그러니까 신창원은 범죄가 되게 중했어요. 오늘 공개된 신창훈의 유류품들입니다. 모두 100여 점에 이릅니다. 위협적인 각가지 흉기들, 절단기와 쇠톱, 쇠사슬 등은 신창훈의 수많은 범죄 행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훔친 차량 번호판도 15개나 됩니다. 압수된 1억 8천만 원이 된 돈가방입니다.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도피가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 이후에 교도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거의 매일 이제 고무망치로 방에 가서 다 그 책창살 두들겨 봐요. 소리가 다르잖아요. 실로폰처럼 이렇게 끊겨져 있으면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두들겨 보고 그리고 이제 금속 탐지기, 금속 탐지기 항상 통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건이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교도소를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그 보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느꼈던 것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 관심을 갈망하고 다음에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 수 있는지를 이제 덩달아 느꼈던 것인데요. 하지만 사실 그 관심에 대한 어떤 욕망이랄까? 저희가 이제 흔히들 그 관종이라고 불리우는 관심 종자의 준말인데 이제 종자라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 종이 따를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갖는 건데요. 그래서 되게 나쁜 원래 의미였거든요. 관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보통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관종이라는 단어의 그 느낌이 점점 좀 약해진 그런 감이 있어요. 사실 관심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광고라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광고가 하는 일은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그래서 이 광고가 널리 이제 비즈니스를 쓰기 시작한 것은 TV의 발명 이후인데 20세기를 통틀어서 보면은 TV가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 TV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무언가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TV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연예인들은 이제 부와 명예를 다 갖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연예인들을 되게 이제 부러워하게도 되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에 이제 불과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되자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개인이지만 각 개인이 마치 매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심이란 것은 사실 이 관심이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관심의 시간의 양은 유한하거든요. 주어진 시간을 놓고 수많은 매체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시대에 이 관심이란 것은 이제는 중요한 재화이자 모든 주요 기업들의 경쟁의 대상이 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는 돈과 같은 것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이제 이 관심을 받는 것에 너무 사람이 이제 몰입하게 되면은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지나친 관심을 끌려는 노력 때문에 일어난 범죄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청송교도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도소에 두 BJ가 침투해서 들어갔어요. 거기를? 원래는 못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지만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다. 함부로 들어가도 안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 방송을 찍으러 들어간 거예요. 이 온라인 방송 진행자들이 오늘 새벽 교도소에 차를 타고 들어가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소하는 지인을 데리러 왔다는 말에 경비 직원은 신원 확인 없이 초소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개의 문을 지난 BJ들은 교도소 내부 접견실과 관사 등을 30여 분 동안 생중계한 뒤 왔던 경로를 따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그 이미 벌써 감옥에 복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마 이제 미리 알고 있어서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경우에 그냥 벌금형이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방송을 또 자기들이 또 우리 나왔습니다 뭐 이런 사실 거 제가 정확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할 때 고민했던 점이 그런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최대한 그 자세한 그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렇죠. 사실 관종한테는 오로지 관심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분명히 그 불법적인 건데도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2020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생중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음주운전을 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한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저 태어나갖고 음주운전 오늘 처음 걸린 겁니다.
내가 방수 끼고 음주운전하고 왔잖아요. 내가 깔끔하게 뭐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음주운전이라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은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이 차와 사고가 나면은 그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A 씨에게는 그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그 준법 운전 교육 40시간이 명령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이렇게 그 관종이 심하다 보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들어간 이런 범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종류의 그 관종에 의한 범죄가 있냐면은 그 사이버 레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레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달려오는 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차를 얘기하는데, 여기 왜 레카란 말이 붙었냐면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어떤 사건이 탁 뜨면 그걸 노려서 현재 이슈가 된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을 재빨리 만들어서 탁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현재의 관심에 편승하여 많은 이제 클릭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급조하여 만들다 보니 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이미 다 나온 거를 그냥 재빨리 짜집기 하는 정도를 만들 수 있을 뿐이고, 그거를 아주 자극적인 방식으로 뉴스를 포장해서 보여주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슈가 된 사건을 짜깁기하거나 자극적 루머를 재생산하는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레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악성 댓글 피해를 호소했던 유명 운동선수와 BJ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다 관심이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 시대의 관심이란 것이 돈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은 단순히 뭐 좋아요를 받거나 이런 걸로 시작했을 수가 있겠지만, 돈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병으로 간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그냥 새로운 게 없으니까, 사람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약간 또 주관적인 어떤 내용을 넣거나 심지어는 가짜 뉴스로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짜집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는 사실 그 쉽게 이 문제를 제가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가짜 뉴스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규제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가짜 뉴스라는 거는 일단 뭐 사실관계가 일단 잘못된 거지만,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실제로는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개별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체계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실 되게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신의학적으로 좀 위험한 관심병이 있을까요? 그 뮌하우젠 증후군 같이 뮌하우젠 증후군. 아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해, 뭐 심지어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없는 질병을 얘기한다던가 불행을 만들어내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이 하죠. 사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 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미국의 의사가 이런 종류의 그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증세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너무나 관심을 받기를 원한 나머지 거짓으로 꾸며댄다거나, 주로 몸을 이제 막 상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증세를 보이는 건데, 근데 이 뮌하우젠 증후군 가운데 아주 안 좋을 수 있는 케이스가 그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끌어내는, 자기를 상해하지 않고도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나아진 방법일 수도 있을 텐데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신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을 아프게 만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 스피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는 그 아들을 키우는 과정을 SNS에 육아 일기처럼 쫙 올린 거예요. 아주 많이 열심히 올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응원도 해주고 뭐.
근데 결국에 이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결국 이제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쭉 봐왔던 주위 사람들, 특히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뭔가 석연치 않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고 이제 부검도 하게 되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은 그 치사량 이상의 나트륨이 검출이 됐어요, 몸에서. 근데 그런 정도의 나트륨은 그냥 뭐 웬만큼 먹어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나트륨, 즉 소금이죠. 소금을 독극물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스피어스가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자꾸 다 토하고 그래서 여기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검사할 때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을 전전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 의사가 수술을 해서 관을 이렇게 위장에 직접 넣어서 연결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돼요. 그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는 아이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음식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있었던 그 한 며칠 전에 그 CCTV를 쭉 분석해 보니 이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는데 뭘 했는지 모르죠. CCTV는 없으니까 그쪽에는. 그 이후에 애가 이제 서서히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바로 그 관을 통해서 그 소금물을 다량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넣은 거죠. 계속 넣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트륨 중독으로 이제 아이가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픈 그런 것들을 계속 SNS나 뭐 이런 데 올리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일단 처음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그 사진을 200장이나 찍었다 그러는데 사실 그 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슬퍼서 경황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거죠. How could a mother ever treat her innocent child in such a callous, inhumane, and calculating manner? Do you even realize the magnitude of your crime? It's a sentence of 20 years to life, 5 less than the maximum, 5 more than the minimum.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뮌하우젠 그 증후군이고 사실 이 뮌하우젠 증후군이 SNS를 만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됐다고 할까? 근데 이 사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적진 않더라고요. The West Virginia mom, accused of injecting her son's IV with feces at Children's Hospital, is going to go to trial in August. These are pictures Candida Flutie posted on her Facebook page. They show her son in the hospital being treated for Hirschsprung disease. The Dallas mother, accused of subjecting her son to more than a dozen surgeries and hundreds of hospital visits, even though he was not sick, faced a judge today.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자원이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그 여러분의 관심을 단 1분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라는 자원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빼앗기고 있죠. 관심을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뭐든 지나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그건 참 좋은 일이죠, 사실. 관심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고 아까도 제가 가서 사진 찍어서 인별에 올렸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 범죄가 되고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된 데 이어서 수원의 30대 여성도 보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뉴스에서 막 실종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이 지역이 위험하다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실종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들의 버스 정류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근데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저기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같은 길이면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피해자를 자기한테 유인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런 그 수법을 이용해서 마지못해서 타겟금 만들어서 이제 그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진화된 이런 범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이용한 범죄죠. 지금은 버스가 뭐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가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작정 나가면 뭐 20-30분씩 추운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추우니까 누가 누구 차를 탔는지도 관심도 없고 유영철과 정남규는 2000년대 초반에 막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침입하고 뭐 또 따라다니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의 통제 안에 피해자를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것이 강호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네. 아마 그때 뉴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호순이가 체포되기 전에 가발을 쓰고 노란 이런 뭐 옷을 입고 현금 인출을 위해서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시간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대중교통으로 왔느냐, 뭐 걸어왔느냐, 자기 차를 타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더라, 뭐 뛰어가더라,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학생이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강호순이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어떤 충격과 이벤트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막 가발 같은 거 쓰고 가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자기 차를 시동을 걸더니 타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체면 수사를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 승용차가 아니고요. 차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어요. 이게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네요. 그래서 이제 택시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술이 바뀌어서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면 본 장면도 기억을 해내고 같이 보는 다른 목격자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봤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학원 버스 기사 아저씨들 서너 명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근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봤느냐. 봤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길래 참 저런 사람이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강호순이가 그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수사 방향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빨리 전개가 됐던 적도 있었죠. 경찰은 여대생이 사라진 군포 보건소와 현금이 인출된 안산 성포동 농협 일대에 있는 300여 개의 CCTV를 찾아냈고 사건 당일 찍힌 차량 소유주 7천여 명을 하나하나 확인해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그 여대생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수석 밑에 의자 밑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 장면이 딱 찍혔어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포착을 했는데 그 차가 강호순이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면접 조사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른 것 같다. 그 말이 결국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진짜 오만해지고 약간 분별력이 없어졌군요. 아주 오만하고요.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죠.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표현을 했죠.
일부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입이 돼서 자백을 하기 위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손을 이렇게 탁자를 치면서 나하고 이럴 시간에 DNA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빠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찾고 있어. 며칠 걸릴 텐데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막 나도 너 막 통제하고 막 이런 치열한 기싸움이 기싸움 느껴지네요. 이미 뭐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물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누구나 좀 약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건데 특히 범죄 상황에 있어서는 강호순과 이춘재가 결이 상당히 비슷한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 갖는 의미는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최대한의 나의 모든 환상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성취하겠다라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해요. 이춘재도 결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이춘재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결박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그 당시 수사에서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가.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춘재 사건도 9차 사건에 보면 결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차에서 실패한 자기의 시그너처를 다음 사건에서 더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유영철 정남규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호순은 오히려 뭐 좀 지배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았고 아주 오만하고요. 유영철을 제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처음 만나서 하루 동안 면담을 했는데 사실 더 잔혹한 얘기가 많거든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피해자에 대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앞으로 평범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참 그런 자들이죠. 용인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2002년 4월에 김경훈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범인데요. 28살이었었고 같이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허재필이라는 자였었는데 24살이었습니다. 이 김경훈과 허재필이라는 이 두 범죄자들은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둘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김경훈이라는 자는 나름대로 어떤 뭐 이 교육자 집안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특수 강도 범죄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이 됩니다. 4년 실형을 받고 나오거든요. 아마 굉장히 중범죄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총 전과 7범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그 당시의 수사 기록들을 검토를 해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돈과 여성에 어떤 집착하는 이런 유형이었다라고는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허재필은 의외로 뭐 그런 어떤 그 전과가 없어요. 빚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당시에 월급이 이제 워낙 얼마 되지 않으니까 김경훈이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택시로 위장 강도를 해서 너희 빚을 내가 갚아주고 같이 우리가 뭐 유흥비에 쓰자. 그래서 2002년 4월 18일에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데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허재필은 트렁크에 숨어 있고 김경훈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에게 그날 잠깐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영동 고속도로 상에 있는 한 휴게소로 이제 유인을 해서 태워서 갑니다. 그리고 그 휴게소에 도착을 한 다음에 트렁크에 숨어 있던 허재필이가 나와서 김경훈과 합세를 해서 이 여성한테 금품을 강취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강취한 이후에 이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안매장을 한 뒤에 12회에 걸쳐서 286만 원을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을 한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죠. 이 범죄자 둘은 이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은 주차된 택시에 택시 번호판을 일단 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캡을 택시 캡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훔쳐와가지고 네. 자기 차에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판하고 그 캡을 캡만 훔쳐서 자기 차에, 그러니까 자기 일반 승용차에 택시로 위장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택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인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오후 11시경에 수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이제 차에 자연스럽게 태워가지고요. 현금 2만 원을 강취를 하고요. 신용카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를 하죠. 불과 다음 날 이제 뭐 하루하루 계속 범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택시를 기다리는 여성을 태워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살해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 카드로는 어차피 많은 돈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 때문에 계속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건데 때로는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그게 정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행이 탄로날 것 같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특징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야 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이제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패턴을 바꿉니다. 이 번호판과 캡을 떼어내고 3명의 여성이 같이 서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놀러 가자, 드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자기 차에 태운 다음에 2명을 성폭행을 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노끈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과정을 보면요, 계속 범죄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용인의 한 회사 주차장에서 이제 번호판을 훔치려고 하다가 경비원한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가지고 절도 범죄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두 사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김경훈이 경찰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주 하루 만에 경찰은 이제 김경훈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을 급습을 했는데 급습하는 순간에 이미 김경훈은 자신의 목을 찌르고 피를 흘리고 있던 상태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되죠. 경찰은 이내 동생을 앞세워 용의자 김 씨가 은신 중인 포항의 한 가정집을 덮칩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 김 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용의자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후 6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정말 놀랬다 그래요. 저는 이제 투입되지는 않았었는데 차에 그냥 시신들이 이렇게 포개돼 있었죠. 뒷좌석하고 뒷좌석과 트렁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마치 짐짝처럼. 그거 어떻게 싣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시신을 싣고 다닌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단 11일 동안 여성 6명을 살해하고 그들이 뺏은 돈은 단 5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범 허재필은 경찰에서 쓴 자술서에 잡히지 않았다면 계속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허재필은 이 자술서를 쓰면서 끝내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받기엔 그의 범죄가 너무 중하고 큽니다. 허재필은 체포가 되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수로 지금 현재까지 수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살인장과가 없었던 두 범인이 어떻게 첫 범행부터 이렇게 다양한 살인의 강도에 의아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소위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를 이것을 좀 도구처럼 쓴다는 건데 사이코패스들하고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냐면 택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의 본질은 금품 감취의 목적인 강도 범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증거가 인멸되어야 되고 증거 인멸의 방식은 성폭행을 하는 것이고 신고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가족들이나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이제 신고되지 않는 범죄들이 훨씬 많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한계들이 있습니다. 신고율이 거의 10% 넘어가는 통계가 잘 없어요, 실제로.
전체 사건 중에 10%. 10%를 잡아도 아주 많이 잡는 통계고. 그 다음에 여러 연쇄 사건으로 성폭행이 이어진다면 노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신의 금품강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그냥 도구적인 행동과 행위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살인이나 성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어지기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연쇄를 빨리 차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강도 범죄를 이게 조금 뭐 살인보다는 좀 가벼운 범죄 이렇게 볼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연쇄 강도야 한 10건 저질렀대, 뭐 차량 절도범이 10건 지금 발생을 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쇄 성범죄자들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나요? 연쇄 성범죄자들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범행 도구나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납치, 유인, 감금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숙한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저지를 때 성공한 그런 익숙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성적 만족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범죄가 이중구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년간이요? 7년간 사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DNA로 밝혀진 것만 77건입니다. 나온 것만 DNA 검사로 확인된 것만 77건이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것도 30건 정도가 되고요. 총 184명의 피해자를 남긴 정말 희대의 연쇄 성폭행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중구는 택시 기사였었어요. 그런데 범행이 처음 발생한 발단이 뭐였었냐면 어떤 여성이 밤늦게 자기 차를 탔는데 돌아왔다라는 이유로 차량 내에다가 택시비를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여성이 들어가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더니 그 여성이 혼자 있어서 자기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지역을 옮겨가면서 엄청난 연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전의 한 원룸촌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만 100여 건의 성폭행이 신고돼 여성들의 불안감이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죠. 왜 못 잡을까? 빨리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죠. 피해자 수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고 잔인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정말 이런 연쇄 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데 이 성폭행이 첫 번째 범죄를 자기가 진술한 것처럼 화풀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말 회복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여기에서 아마 굉장히 큰 자극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이어져가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었고 잔혹했습니다. 범행 초기엔 주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들어가거나 아예 가스 배관 등을 타고 미리 들어가 여성이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성폭행하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발발이의 범행은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성폭행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성폭행한 여성을 다시 찾아가 또 성폭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그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 몇몇은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경찰에 신고를 당연히 했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저도 사실 그
현직에 제가 있었을 때인데 네. 계속되는 범행이 이어지니 지방에 있는데 이런 범죄 패턴에 대해서 이제 분석 의뢰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몇 건의 신고된 피해자들은 전부 성폭행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몇 시간 동안을 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가 뭐 불가능했었죠. 피해자들이 그러고 나니까 신고를 해도 불가능하겠다라고. 체포가 불가능하겠다라고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증거가 나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연쇄 성폭행 이중구의 이런 범죄 유형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러와 같은 정말 성범죄죠. 이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좀 끊지 못했던 이 심리가 뭘까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마치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이 뇌 기능의 변화를 같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람들한테 늘 모멸과 멸시를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왜곡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를 지배함으로 해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감정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연쇄 성폭행 범죄자들이 성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잔인했던 이중구의 범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여러 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자들을 이제 경찰이 신고로 받기 시작하면서 DNA를 확보를 합니다. 발발이 이중구 씨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DNA 감식 기법.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겨진 통신과 차량 정보를 모두 뒤져 최소한 2번 이상 등장하는 10명으로 용의자를 압축해 주거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됐고 이 씨 집에 남아있는 자녀의 DNA를 확인한 결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중구의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 77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일단 확정이 되어가지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쇄 강도 강간 범죄지만 연쇄 범죄는 시작되는 순간 결국 계속되는 자극의 발전으로 진화가 되기 때문에 초반 수사가 중요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쇄 강력 범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엄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변의 지인들이 죽거나 또는 장애를 갖게 된 사건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네. 개요를 좀 몇 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엄여인은 이제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의 보험을 3군데나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어느 날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게 한 이후에 핀 같은 걸로 눈을 찔러서 실명을 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모르는 건가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눈에 굉장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자기 잘못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들어 있는 남편한테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사주에 이제 화상을 입히죠.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제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치료를 하던 이 남편은 결국 다발성 자창 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살해해서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은 엄여인은 한 달 후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수면제를 먹인 후에 눈을 찔러서 장애를 입힙니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지금 심한 상처가 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실명이 될 것 같다라고 한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보험금을 4천만 원을 또 수령을 합니다. 결국 이제 지속된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남편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남편부터 재혼한 남편까지 두 명을 살해한 거네. 2명을 살해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 금액이 사망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금액을 받는 것이 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엄여인의 직업을 보면 보험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범죄를 이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진짜 잔혹한 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혹한 일인데 보험금을 2번 받기 위해서 먼저 실명을 시키고 그렇죠. 또 살인하고 이게 정말로 좀 잔인한 것 같아요. 29살 주부 엄모 씨는 지난 2000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눈을 찔러 멀게 했습니다. 치료를 받던 남편이 숨지자 엄 씨는 보험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2년 뒤에 재혼한 남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남편이 정신질환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과정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봤더니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마 정말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저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2번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그런 약간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나 봐요. 당시에는 사실 공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건은 특히나 가족들의 이의 제기도 없었고 장애로 인한 보험 수령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2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엄여인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어이쿠. 그래서 이 범행의 대상은 결국 이제 자신의 가족들로 향합니다. 정말 끔찍한 것이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걸 먹게 만듭니다. 정신을 잃은 어머니의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 가지고 또 실명을 시키고 장애를 만들죠. 결국 이제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실명한 보험금 7천만 원을 또 자기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제 그 친오빠를 대상으로 자행이 됩니다. 수면제를 사용해서 정신을 잃게 만든 다음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눈을 실명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오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결국 친오빠도 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원을 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링거 호수에 이물질을 넣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병원에 이제 그 감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이제 범행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요. 이게 좀 개요들만 훑어가는데도 너무 분노가 아니고 약간 경악스러운. 여기에서 정말 이제 경악스러운 일이 더 벌어집니다. 5번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수법을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빠와 동생한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방화를 저질러서 화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자기가 그 범행의 용의점을 벗어났냐 하면 자기도 그 장소에 있으면서 이제 그 이도가스를 흡입해서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벗어나죠.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 3억 원의 보험금을 또 자기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일가족의 죽음과 장애를 통해서 지금 수억 원의 보험금들을 수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2번째 남편,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어머니와 오빠 이름으로 보험을 나누어 든 뒤 보험금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했던 거예요? 지금 끔찍하게도 이런 돈을 그냥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유흥에 필요한 돈들을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이 훨씬 더 내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발각이 됐으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사실 엄여인은 또 다른 사건을 저지릅니다. 더 저질러요. 방화 사건이 저지르고 난 이후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분의 집에 가서 지금 불이 나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니 좀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강 씨의 집에서 거기에서 또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그 화재로 강 씨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 화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강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불을 지르려고 갑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방화 미수에 그칩니다. 이때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되면서 이 수많은 악행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엄 씨는 잠시 머물렀던 파출부 강모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최종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어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여인의 사이코패스 그 점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화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 그 이제 송치되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위한 면담을 했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40점 만점에 24점, 25점이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알고 계시는 뭐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자들이 뭐 37점, 38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여인은 죄책감의 결여, 그다음에 충동성,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사이코 체크리스트에서 40점에 육박할 것이다. 전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또는 충동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높았던 제가 직접 만났을 때는 의외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냐면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결과에 대한 수치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에요. 들켰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갖는 경우는 과도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는 체포될 만한 빌미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치스럽다라는 이런 의미를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잡혔다. 그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그런 면담의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엄여인 사건을 알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단 특징 첫 번째는 범행 대상이 주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면식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엄여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돌릴 수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특징은 이제 직접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도 모르게 범행이 저질러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범죄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 가해자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범죄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트라우마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범죄 현장에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느냐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파일링을 한 초창기의 사건이었는데 2000년 10월 25일부터 그해 12월 19일까지 발생한 사건인데 사망한 사람이 3명이고요. 한 명이 미수예고증 사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은 학교에 갔다 오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이 김혜선이라는 자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강간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고 갔는데요. 온 마을 사람이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면 야산 중턱에 있는 굉장히 큰 묘가 있습니다. 거기 그 묘 위에 아이가 팔을 정말 십자가처럼 이렇게 벌리고 전시를 하듯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어요.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범죄자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신을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발견이 지연되도록 만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범죄자들의 범행 이후의 행동인데 팔도 이렇게 벌려놓고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이 행동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만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19살 된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에 이 김혜선을 또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피해 상황을 모면해서 이제 도주를 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족적 한 2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적과 몽타주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건은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와 이 남동생이 농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김혜선이 이 피해자 아이들을 덮쳐서 밀어서 농로 밑으로 추락을 시킵니다. 남매를 공격한 이 김혜선은 이 남동생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고 이 누나인 여학생을 야산 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끈으로 묶고 강간 살해하고 나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훼손을 해서 가지고 그 현장을 떠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족적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족적이 첫 번째 현장에서 나타난 족적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신발을 찾는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 한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 진흙개비가 내린 이 마당에 이 족적과 같은 신발의 족적이 있는 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된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현장에 썼던 끈, 또 칼 이런 도구들을 발견을 하고 체포를 하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어제 검거된 이웃마을 30대 남자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간 전과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흉기와 노끈을 소지한 채 조용했던 농촌 마을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약간 범인은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아마 검사를 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면담을 실제 들어갔을 때도 이 김혜선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자신 있고 즐거운 표정으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시기에 자기가 동물을 학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등이나 이제 어떤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됐을 때 있는 동물들한테는 다 잔혹행위를 저질렀는데 사실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한테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 행위를 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인 거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이런 자였죠. 아, 그러면은 무덤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듯이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의문스러웠죠. 출장을 가서 이제 면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화가 났다는 표현조차도 지금 이 행동을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담을 이어가면서 끝없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행동의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끝없이 여러 질문들을 했어요. 저도 질문을 계속 이어가던 중에 자 이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유 없이 이제 자기는 가정폭력을 심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밥상을 뒤집어 엎고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학대를 받고 나서 늘 옷을 벗긴 채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들이 늘 그 마을에 있던 친구들한테 노출이 된 거죠. 근데 이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교도 같이 가고 고등학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벗는 것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이 사람은 처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는 반팔 반바지 안 입어요. 긴팔 입고.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것은 지금 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피해 아동이 납치를 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 이 아이가 사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의식을 잃고 자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는데 아이가 사망했다는 것이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극도로 혐오스러워하는 이런 노출을 통해서 피해자를 거기다 전시해놓고 마치 형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결국은 범죄 행동에서 그렇게 표출되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죠. 짐승 같은 범죄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네. 황영동 살인 사건인데 황영동 49살 먹은 사내가 대낮에 공중화장실에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사내는 이제 칼을 들고 협박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막 도와달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옆에 전통 한옥이 공사 중이었어요. 거기서 공사를 하시던 인부분들이 여성을 이제 구하려고 사내를 이제 에워쌉니다. 이 사내는 또 그 인부들을 상대로 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23살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사내를 제압을 하다가 크게 다칩니다. 거의 목숨의 위기까지 올 때까지 다치고 경찰은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일단 강간 미수로 입건이 됐고요. 경찰이 이제 뭐 추궁을 합니다. 추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자백을 해요. 내가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38일 동안 사람을 5명을 죽였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뭐 난자했다라는 표현으로 살해를 했어요. 이유는 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뭐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대전 충남 지역에서 5차례에 걸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가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부녀자들이 혼자 있는 다방이나 가정집을 노렸고 범죄 수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첫 살인이 이제 9월 9일에 대전에서 한 다방에 들어가서 그 여주인한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주인이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이번에는 가정집에 침입을 합니다.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계시던 아주머니를 10만 원을 빼앗았는데 이분한테 그런데도 또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남짓 있다가 또 대전에 있는 다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20만 원을 빼앗고 그 다방 여주인을 살해를 하는데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칼로 38번을 찔러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대전 옆에 아산시에 가서요. 여관에서 여주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를 하고요. 이거는 대전의 한 식당에서 음식 시켜 먹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그게 한 6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또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머니를 살해를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 그때 임신 6개월이었어요. 황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으면 임산부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방 여주인을 살해할 때는 무려 38차례나 흉기로 찔렀습니다.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잔인한 수법으로 무려 5사람의 목숨을 뺏은 뒤
황 씨가 손에 넣은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월간 일어났던 거죠? 이게 9월에서 10월인데 정확히 2달도 아니고 한 38일이에요. 너무 짧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7월에 잡혔었어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다가 특수강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8월에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증거가 모자라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납니다. 구속 집행정지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구속의 집행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101조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그럼 풀어주는 거네요? 네, 잠깐 석방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판사의 판단인가요? 네, 판사의 완전 직권이에요. 직권 판단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바라보는 판사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아팠나 봐요. 예, 뭐 이제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줬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생활하면서 녹내장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속집행 그럼요. 정지예요. 아니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 중에 범죄를 일으킬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치료는 안 받고 범죄를 저질렀죠. 교도소 있다가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나와서 범죄 저지르고 범죄 내용도 다 그냥 강도상의 성폭행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황영동은 붙잡혔죠. 붙잡혀서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는 다시 또 녹내장이 사유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 황영동을 붙잡은 23살 청년의 이야기도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었는데 웬 흉악범이 칼을 휘두르면서 여성을 위협을 하니까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흉악범을 제압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당시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일을 했을 것이다. 똑같이 했을 것이다.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생계를 돕기 위해 일당 3만 원의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안 씨. 출혈이 심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남들도 막상 그렇게 어려움게 처해 있으면 다 그렇게 다 하고 해갖고 그냥 한 겁니다.